고금소총과 야담. 냄새를 잘 맡는 선생. 옛날 어느 시골에 문홍이라고 이르는 글방 선생이 있었습니다. 소시절부터 벼슬의 뜻을 둔 그는 사서 오경을 연불하듯 외웠으나 반백이 되도록 소가에도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생계가 공공하여 시골 글방에 와 있기는 하였으나 마음만은 늘 속과에라도 급제하여 생원감투라도 얻으려고 책만 뒤지며 제자들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화에는 귀돌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생과는 달리 사서 오경은 그리 명심하지 않으나 한자를 배우면 열자를 풀이하려고 하여 사제간에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여 선생은 차차 귀돌이를 멀리하였습니다. 선생은 늘 죽은 글귀만 외우고 세변을 통 모르니 장차 제자들도 그를 닮아 돌부처처럼 될 것을 생각하니 통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귀돌이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선생을 한번 톡톡히 망신시키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교훈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먹고 한수를 꾀하였습니다. 귀돌이네 집에는 산호대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 값진 것은 아니나 세전 보물이어서 부치는 마누라보다 더 예지중지하였습니다. 귀돌이는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부친의 베개 밑에 있는 그 산호대통을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서 쓰는 뜨물독에 감추었습니다. 부친은 온 집안을 발칵 뒤졌으나 대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친이 내 대통마저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저승에 가서 조상을 대하며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리요? 하면서 낙노하니 온 집안은 상가집처럼 화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귀돌이는 시침을 떼고 부친 앞에 끌어앉으며 아뢰었습니다. 부친은 너무 상심하지 마소서. 아래오니 소자의 글방 선생님이 본래 그래도 박지만 또한 후각이 신통하와 한번 모셔오면 쉬이 알 수 있겠다고 여기나이다. 부친이 기꺼이 승낙하니 귀돌이는 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글방에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돌이는 선생 앞으로 다가가 절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금일은 소생의 가친의 생일이온데 가친께서는 선생님을 꼭 모셔오시라고 하시더이다. 문홍 선생은 쾌히 응하고 즉시 의관을 정제하고 귀돌이를 따랐습니다. 귀돌이는 자기 집 대문가에 이르자 더 지체할 수 없어 선생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문홍 선생은 하도 기가 차서 하늘만 쳐다보며 망설이는데 어느새 귀돌의 부친이 맨 버선바람으로 달려나와 선생에게 공손히 읍하고 방으로 모셨습니다. 귀돌의 부친은 사연을 쭉 이야기한 다음 선생님의 심기를 빌었습니다. 문홍 선생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귀돌이 시키던 대로 코를 실룩실룩하면서 이 구석 저 구석을 다니며 시근시근 냄새를 맡는 흉내를 하였습니다. 부엌에 이르자 그는 코를 더욱 잽싸게 실룩거리다가 뜨물독을 가리키면서 이 속에 대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돌의 부친은 성급하게 뜨물독을 발로 찼습니다. 독이 깨어져 뜨물이 가시니 그 속에 정말 산호대통이 있었습니다. 귀돌의 부친은 너무 기꺼워 신기가 영통한 선생을 근처에 모시고 일찍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을 자책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선생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문홍 선생은 옛날에 와룡 선생은 천하 재간을 다 부렸으나 냄새를 맡는 재주만은 없다고 합니다. 라고 자랑스레 말하였습니다. 귀돌의 부친은 술과 닭고기며 기장밥으로 선생을 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문홍 선생은 귀돌이를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도 어언간 달이 가고 해가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문홍 선생은 하루 일을 끝마치고 쓸쓸하게 홀로 뜨락을 거닐고 있는데 불시에 서쪽 산기슭에서 말방울 소리 요란히 들려오더니만 웬 장수 두 사람이 파발마를 타고 이쪽으로 오는데 뒤에는 사인교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늠름한 기세에 황홀해진 문홍 선생은 미처 몸둘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중 한 장수가 말을 탄 채로 문홍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거울에 문홍 선생이 계실 테니 지체 말고 아래라. 황급해 난 문홍 선생은 얼른 땅에 끌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바로 문홍이올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 두 장수는 말에서 미끄러내려 고두사죄하였습니다. 연하여 두 장수는 문홍 선생을 부축하여 집 안으로 모신 다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립하고는 어명을 전하노라. 고 어마어마하게 말하였습니다. 문홍 선생은 고두백배하며 황공이 두 손으로 성지를 받았습니다. 궁궐에 무슨 조화 있어? 짐이 총애하던 양양공주 실종함에 해를 두고 탐지했으나 행방불지하야. 짐의 심사 몹시 불안하던 차 천지신명이 돕고 성덕이 비쳐 마침내 신이 신기를 영득했는 바 신은 즉일로 상경하여 짐의 심내를 풀지어다. 성지를 읽자 문홍 선생은 불시로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명이니 거역할 수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귀돌의 한 번 꾀임에 넘어 이런 봉변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소인의 옅은 재주로 중임을 감당기 어려우나 성지인이 순종하겠나이다. 한데 한 가지 정탁이 있사온즉 다름 아니라 저의 문화에 귀돌이라는 제자가 있사온데 비록 둔제이오나 소인과 더불어 사제 지분이 극진함에 동행할까 하나이다. 어사들이 쾌히 승낙하자 문홍 선생은 다시 고두사례하고 귀돌이네 집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귀돌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황상의 국빈이 되옵겠는데 무엇을 저하리까? 하며 기뻐했습니다. 문홍 선생은 속으로 그의 가벼운 행실을 얄밉게 여겼으나 또한 측은한 마음도 없지 않더라. 이 길 행차할즉 귀돌의 부친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자식을 바라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데 귀돌이는 부친을 위로하며 선생 모르게 부친과 무슨 말을 소곤소곤하더라. 그들이 상경하자 왕은 즉일로 입궐하라 명하였습니다. 대궐에 이르자 문홍 선생은 예의범절에 따라 무릎걸음으로 탑전에 이르러 고수하며 어명을 기다리는데 귀돌이는 탑전에 이르러 한 번 절하고는 황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신을 보니 공주를 찾은 것만 같도다. 이제 수일이면 고주의 행방을 탐지하겠는고. 문홍 선생은 왕이 무엇을 물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고두하며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데 왕이 재차 물음에 귀돌이 얼른 상주하였습니다. 전생은 유하나오나 후생은 무하나오니 선생의 신기가 후생까지 미치자면 백날은 있어야 하나이다. 왕은 한참 동안 귀돌이를 눈여겨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되 군신지간의 언약은 곧 국법일진데 언약을 어기면 어찌할 테뇨? 소인들의 몸에는 목숨밖에 없나이다. 신들의 요구대로 백날로 기약하되 공주를 찾으면 신들의 요구대로 상을 주고 못 찾으면 참하리라. 왕은 즉시 예부의 명을 내려 그들의 숙소를 대궐 안에 정하게 하고 진수성찬으로 후히 대접케 하였습니다. 숙소에 이르자 문홍 선생은 귀돌이를 꾸짖었습니다. 외람하게 백날을 무슨 놈의 백날인고. 아무래도 죽음을 면치 못하겠는데 빨리 결판을 보아야지. 이에 귀돌이는 웃으며 선생님을 위로하였습니다. 백날이면 서울 구경도 다 할 수 있고 대궐의 음식도 다 맛볼 수 있사옴을 아랍니다. 이튿날부터 그들은 매일 진수성찬으로 배를 불리며 꽃가마를 타고 서울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대소연이나 궁녀들의 춤판에도 빠짐없이 초대되었습니다. 어느덧 50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귀돌이는 선생 보고 이제 묘성이 되면 태감을 불러 이르되 서울에서 남쪽으로 천리를 가면 아무 마을이 있는데 그 고을에 지금 큰 화재가 생겨 백성이 신음하고 있으니 왕에게 상주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하였습니다. 선생은 그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으나 선생이 나서지 않으면 자기가 나서겠다고 강경히 요구하는 바람에 선생은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왕도 그들의 상주를 미심하게 여겼으나 즉시 승지에 명하여 영마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돌아온 영마의 보고는 과연 그러했습니다. 왕은 태감을 불러 선생의 신기가 천리에 미침이 틀림없이 공주를 찾을 수 있다고 선생을 칭찬하는 한편 하루 세끼를 빼놓지 않고 어찬을 갈라 선생을 더후히 대접하더라. 문홍 선생도 기꺼워하며 귀돌이에게 그런 신기한 재주를 어디서 배웠는가고 물었습니다. 소생에게 무슨 재주가 있겠나이까? 사실은 집을 떠날 때 가친과 미리 약조한 일을 행했을 뿐이오다. 선생은 행여나 귀돌의 재주로 공주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고 방금까지 요행을 바랐는데 이 말을 듣자 선생은 금방 실망한 나머지 좀 격하게 물었습니다. 한데 어인 연고로 그런 망령된 꾀로 황상을 속이는고.
죄송하오나 우리는 아무 재주도 없기에 이제 백날을 지내보아야 공주를 찾기는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도 없나이다. 이제 이럴수록 황상의 신임을 얻은 다음 백날에 가서 공주는 신선으로 화신하여 저 생에 가서 만복을 누리고 있다고 황상께 고하면 행여나 죽음이라도 면하게 되어 선생님의 은공을 갚을까 해서 그랬나이다. 그제야 문홍 선생은 좀 깨달은 바가 있고 귀도리를 기특하게 여기더라. 세월은 유수하여 어느덧 백날이 닥쳐왔습니다. 연삼일 동안 침식을 전폐하고 수심에 잠겨있던 문홍 선생은 이날도 일찍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귀돌의 얕은 수에 넘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귀돌이는 겉으로는 태연자약한 채 했으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팔 청춘을 헛되이 마치는 것도 한스러웠지만 그보다도 백발이 성성한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애타게 문풍지만 쥐어뜯었습니다. 문홍 선생은 그 소리가 어찌나 귀에 거슬리는지 참다 못해 버럭 성을 내며 호령했습니다. 걔 웬짓이뇨? 귀돌이는 얼른 변명했습니다. 예, 문풍의 짓으로 아래옵니다. 뜻인즉 바람에 문풍지가 흔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키가 9척이나 되는 웬 장수가 선생님 앞에 고도하며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이 돌연적인 사변에 문홍 선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황망이 침상에서 일어나 의관을 차리는데 귀돌이는 얼른 눈치를 알아차리고 장수에게 호령했습니다. 그대 죄상을 이실직 고여라. 예, 제가 바로 문풍이었는데 황상 모르게 공주를 납치해 갔나이다. 그제야 문홍 선생은 사태를 알고 역적이니 죽일 놈이니 하면서 문풍을 위협하였습니다. 귀돌이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조마조마하였습니다. 우연하게 자수한 도적을 이렇게 박대한다면 그놈이 도리어 앙심을 품고 공주를 해칠 수도 있으니 잘못 서둘렀다가는 모든 것이 허사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귀돌이는 좋은 말로 도적을 달래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문풍이라는 놈은 원래 내시의 총감이었는데 평시에 주색을 즐기는 불안당이었습니다. 그는 미색을 탐내어 공주를 납치해 갔으나 공주가 목숨을 걸고 맞서는 바람에 수욕을 채우지 못하고 별당에 감추어두고 기회를 노리던 차에 왕이 냄새를 잘 맡는 선생을 초빙했다는 말을 듣고 밤마다 문홍 선생의 처소에 와 동정을 살피다가 마침 문풍의 짓이라는 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자수했던 것입니다. 귀돌이는 문풍 보고 이제 선생님이 황상께 상주하여 죄를 삭감해 줄 터이니 염려 말고 돌아가서 묘정까지 공주를 입궐시키라고 좋은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문풍이 돌아가자 문홍 선생은 귀돌의 손을 잡고 기뻐서 낙노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왕은 즉시로 그들을 입궐케 하였습니다. 묘시가 되자 문무백관의 호위하에 양양공주 입궐하는데 왕은 옥좌를 내려 공주를 반갑게 맞이하며 낙노하더라. 문무백관이 정립하자 왕은 문홍 선생과 귀돌이를 용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귀돌이 머리를 들어 어전을 바라보니 용상 좌측에는 왕후여 우측에는 공주가 정저하였는데 그 미모란 실로 모란 꽃도 부끄러워 머리를 숙일 지경이더라. 왕은 공주더러 문홍 선생과 귀돌이에게 각기 절을 하게 하고 앵무배의 성관주를 부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왕은 문홍 선생 보고 말하였습니다. 신의 신기는 실로 하늘에 미치리요. 이제 신의 소원은 무엇인고? 문홍 선생은 너무 황감하여 머리만 조아리는데 왕은 재차 물었습니다. 그제야 문홍 선생은 고두백배하며 떨리는 소리로 겨우 말하였습니다. 소인의 재간은 비록 초라하오나 원컨대 이 세상에서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선생이라는 국패를 하사하옵기를 바라나이다. 왕은 형의 후각이 천리에 미칠진데 무엇을 더 의심하리요? 하면서 즉석에서 선생의 요구대로 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연으로 왕은 귀돌이에게 무슨 상을 요구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귀돌이는 황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생은 배운 재간도 없거니와 공로도 없음에 아무런 상도 바라지 않나이다. 원컨대 선생님과 더불어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 노부모와 사모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나이다.
왕은 공주와 귀돌이를 번갈아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 공주와 백년가약을 맺음이 어떠하뇨? 황송하오나 문홍 선생은 평시에 복이 과분하면 도리어 재앙을 면치 못한다고 가르쳤나이다. 왕은 귀돌의 됨됨이를 기특히 여겼으나 다시 권고할 수 없어 많은 금은보화로 그를 후히 상하시더라. 왕은 5일 대연을 베풀어 그들을 호개한 뒤 친히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대궐문까지 나와 전송하고 공주는 가마를 내려 성문까지 나와 전송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하더라. 그들은 다시 망골사은하고 팔준마에 올라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길을 줄인 데서 이제 내일이면 고향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정오가 되었습니다. 귀돌이 앞을 내다보니 송림 사이로 너럭바위돌이 보이는데 그 옆으로 샘물이 흐르고 있어 점심을 먹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귀돌이는 선생님을 부축하여 말에서 내려 너럭바위돌이에 모신 다음 점심 그릇을 풀어 선생님 앞에 차려놓고 술을 부어 선생님에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소생에게 한 가지 청이 있나이다. 저희들은 비록 왕의 귀빈으로 궁궐에서 후대를 받았지만 마음이 불안하여 아직 기꺼운 정을 나누지 못했사온데 이제 고향에 들어서면 사제지간의 예절에 매여 더는 활락한 심정을 허물없이 나누기 어려울 줄 아나이다. 그러니 이 좌석에서 실없는 재간으로나마 선생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 소생의 도리인가 하나이다. 귀돌의 말을 들으니 그도 옳은 말이어서 선생은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귀돌이는 아무리 허술한 재간을 피우더라도 중도에서 피하지 말라고 선생님의 다짐을 받은 다음 재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귀돌이는 우선 말꼬비를 풀어다가 선생님을 보이고는 선생을 아름드리 소나무에 꽁꽁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 만치 굵은 쌀이꼬챙이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문홍 선생은 귀돌이 이놈 금은보화를 탐내어 선생을 해치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냉큼 손을 떼라. 귀돌이는 선생이 대노하는 대로 점심을 쌌던 보자기로 선생의 눈을 동여매면서 소인이 아무리 둔해도 차마 눈을 뻔히 뜬 선생을 해칠 수 없어. 보자기로 눈을 가리우니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고는 하나, 둘, 셋, 창을 받아라. 고 외치며 쌀이꼬챙이로 선생님을 찔렀습니다. 선생은 의악하고 다급한 소리를 지르더니 앞으로 머리를 푹 떨구었습니다. 한참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귀돌이는 결박했던 발을 끊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선생의 낯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제야 선생은 눈을 뜨고 귀돌이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그래도 살았다는 의식이 회복되자 연신불호령을 하는데 오른쪽 째진 코에서는 피가 좔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귀돌이는 선생님 앞에 끌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습니다. 소생이 미련하여 과분한 재간을 부렸으니 용서하옵기 바라나이다. 한 가지 여쭐 것은 선생은 소생을 우둔하다고 책망하오나 소생은 선생님이 죽는 글만 외우고 세변을 관심하지 않음을 우려하나이다. 궁궐은 보기에는 화려하나 도적이 때를 무어 행패함으로 날마다 사단이 생깁니다. 이제 선생님이 자진해서 냄새를 잘 맡는다는 증서를 얻었으니 황상은 수시로 선생님을 부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번에는 우연으로 목숨을 부지했으나 다음에는 목숨을 건질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선생님은 험한 산길을 가시다가 낙마하여 코를 상해서 다시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고 상주하면 왕은 다시 선생을 호출하지 않을 터이니 선생은 이 금은보화로 여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나이다. 귀돌의 말은 과연사리에 맞았습니다. 문홍 선생은 그제야 귀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과연 내 말이 옳다. 내 나이 50이 넘도록 글을 읽었지만 모두 죽은 글을 읽고 세변을 모름을 이제야 통탄하게 되누나. 예정대로 이튿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귀돌이는 선생의 불운을 상주했더니 황상은 거듭 문홍 선생의 심기를 찬미하고는 예부에 명하여 또 많은 금은보화를 하사하여 선생을 위로하더라. 돌각담 속의 선약. 까막득히 먼 옛날 한 고을에 만석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네 곶감마다에는 배곡미가 차고 넘쳤으며 두리뭉실한 뒤주마다에는 해묵은 곡식들이 썩어났고
오동장 속에는 철을 맞춰 갈아입을 능락음 주며 갖가지 비단 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문갑 속에는 여러 가지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네 집에는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세도가 커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헌데 부자집 마누라가 40고개를 넘어 부자 영감이 50고개를 넘기도록 슬하에 1점 혈육이 없어 늘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식을 보려고 마누라에게 약도 쓰고 점쟁이를 찾아 점도 쳐보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500난 보살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한 탓이었는지 귀동자를 낳았습니다. 부자네 집은 날마다 명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본 부자네 부부는 앉으면 그 애를 놓고 웃음으로 세월을 보냈고 서면 그 애를 내려다보며 좋아서 춤추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자식이라 하면 제 입에 들어간 음식도 빼주는데 세상에 부러운 것이 따로 없이 혼전만전하게 사는 부잣집이야 더 할 말이 있으랴. 부자네 집에서 그 아들을 키울제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아이는 이 손끝에서 저 손에 가고 이 등에서 저 등에 엎여 자랐는데 커서 제 손발을 놀릴 때도 부처님처럼 앉혀놓고 숱한 사람들이 그 애의 심부름을 들게 했습니다. 애 앞에 누가 조금이라도 시중을 잘 들지 못하면 부자에게 잡혀서 곤장을 몇십 대씩 맞아야 했습니다. 귀동자는 진종일 앉아서 입을 놀리는 것이 일이었고 그가 한 번 입을 놀릴라 치면 숱한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아이가 커서 글을 배우는데 그는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애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진종일 트집을 부리다 어쩌다 받아 외운다는 것이 바람풍하면 바람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고이고이 받들어 자라던 아들이 그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속에 불이 달려 좋다는 음식을 다 해대도 인삼녹용을 얻어들인다, 곰의 발족을 얻어들인다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더 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양이 목가심하듯 입질하던 것이 차차 날이 가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등이 후끈 달아난 것은 부자네 양주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물쓰듯 하면서 날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청해드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백의원이 머리만 젖고 돌아갔습니다. 무당을 청에다 구슬해도 쓸데없고 점쟁이를 청에다 점을 쳐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오이꽃처럼 노랗게 되고 부자네 부처는 우왕든 암소 알듯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단 돈 다 쓰고 사람까지 잃을 형편이었습니다. 이때라 부잣집 머슴으로 있던 박돌이가 부자를 찾아 말했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돈을 망탕 물쓰듯 합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으십시오. 저에게 밀방이 있습니다. 제가 쓰라는 약만 쓰면 도련님이 밤 못 자시는 병은 뚝 떨어집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사람을 너무 낮추어 보지 마십시오. 배주머니 속에도 어명이 들어있고 조개 속에도 진주가 있습니다.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생사를 다투게 되니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머리를 숙이고 머슴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어서 그 약을 가져오게. 이 약을 쓰기 전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 아들의 병만 떼면 너를 장가 보내주고 한 살림 잘 꾸려주지. 그럼 어서 주인님 처사대로 해주십시오. 소인은 주인님 처사를 기다리옵니다.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내 아들의 병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니? 그때는 주인님 마음대로 능지처참을 하든지 종신머슴으로 삼든지 수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 병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귀한 아들의 병을 뗀다니 박돌의 뜻에 따라 부엌머슴 월금에게 장가들게 하고 한 살림 꾸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박돌이에게 불같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돌이가 하는 말이 저도 말한 대로 도련님의 병을 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병을 떼지 못하니 그리 아십시오. 그래. 그런데 약은 어디에 있나? 약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돌각담 속에 묻혀 있는데 이 약은 불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도련님이 직접 돌각담을 허물고 파내야 효과가 있지.
다른 사람이 파낸 걸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 돌을 도련님이 손수 옮기지 않으면 도련님 목숨을 구하는 약이 더는 없는 줄 아옵니다. 죽고 사는 일은 그에 달렸다면 별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부잣집 도련님은 살겠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돌각담에 쌓인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돌 연화 무게를 주워 옮기니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일한 그는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물도 먹고 밥도 얼마간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하루에도 2번씩 밥을 찾아 먹었는데 일이 끝날 무렵에는 한 공기의 밥을 개눈 감추듯 했습니다. 일은 보배이고 노동은 보약보다 좋다더니 부잣집 아들은 일할수록 전신에 힘이 나고 밥도 많이 먹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차차 날이 감에 따라 알아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헌데 큰 돌각담을 다 옮기고 아들의 병도 다 나았는데 부자가 바라는 불사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박돌이를 불러놓고 칭찬 절반, 나무람 절반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박돌이 이젠 내 아들의 병이 다 나아서 근심 걱정은 없게 됐네. 이건 자네 덕일세. 헌데 자네 왜 날 속였나? 부자대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사람이란 일하고 살게 마련인데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어찌 밥맛이 있으며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밥맛을 얻고 병이 떨어졌으니 이게 그래 약이 아닙니까? 일은 보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넨 그 속에 불사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박돌이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인님 보십시오. 불사약은 돌각담을 드러낸 저 밭에 있습니다. 저 자리에 밭을 갈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 밭에서 해마다 불사약이 나오지요. 사람이 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쌀을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쌀이 곧 불사약이 올시다. 자네 그 말이 옳래. 일이 보약이고 쌀이 불사약일세. 그 후 부자는 아들이 일하지 않으면 예, 너 왜 요새 보약을 쓰지 않니? 하며 일을 시키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너 왜 그 좋은 불사약을 먹지 않느냐? 며 밥을 먹이더라 합니다. 함흥차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도 이득을 보지 못하였으나 손해를 보게 되면 함흥차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고려 말기에 이성계는 서북병마로 있다가 고려 마지막 왕 공명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고 나라를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아들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셋째 아들 방석은 아주 불의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이태조가 왕위를 탈취하였다고 이태조를 안이 꼽게 보았습니다. 하여 아버지와 맞서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석의 야심은 아주 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형이 있어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는 각종 구실을 대어 형을 한강에 쳐넣어 죽였습니다. 이 일로 하여 이태조는 대노하여 방석을 꾸짖었는데 방석이 맞서는 바람에 옥새를 방석에게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방석은 이태조를 보고 아버지, 전이하십니까? 하며 옥새를 받아쥐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정종입니다. 이성계는 이렇게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함흥에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방석은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부친을 태상왕으로 모시려고 처사를 보내어 부친을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함흥에 와 있는 이성계는 어찌나 노하였던지 정종이 보내온 차사까지도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함흥차사로 간 사람은 벼슬 지위는 컸지만 가기만 하면 목숨을 잃기에 손해되는 일을 하면 함흥차사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정종은 차사를 여러 번 보내었으나 모두 돌아오지 못하였기에 그 후로는 함흥차사로 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데 한 사람이 자기가 함흥차사로 가겠다고 나서며 한 가지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젖먹는 망아지가 달린 앞말을 타고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부임받은 함흥차사는 망아지를 떼어두고 어미말을 타고 서울에서 500리나 되는 함흥을 향하였습니다. 그는 함흥에 이르자 말을 마당에 메어놓고 이성계를 만났습니다. 헌데 마당에 메어놓은 말이 오웅오웅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말은 먼 곳으로 오는 사이에 젖이 불어서 망아지가 생각나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자꾸 울었습니다. 이성계는 마르는 소리를 듣고 차사를 보고 저 말이 어찌하여 저렇게 우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예, 저 말은 망아지를 집에 떼어두고 왔더니 제 새끼를 생각하여 저렇게 우나이다. 이 말을 들은 이성계는 짐승인 말도 제 새끼를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 아들은 마음은 맞지 않을 망정 부자지간의 관계야 어찌 끊으랴 하고 차사를 후히 대접하였습니다. 금광새. 아주 먼 옛날 어떤 마을에 금돌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린 나이였으나 금돌이는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뒷동산으로 나무하러 다녔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자 아버지를 여의었고 쌀독에 거미줄이 친 가난한 집 아이였으니깐요. 어느 하루 금돌이는 여느 날과 같이 또 뒷동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창 나무를 하는데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숲속의 눈부신 금빛에 환하게 밝아지더니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일 나무하러 다니는 금돌이는 산새들의 노랫소리는 다 들어봤지만 이처럼 고운 노랫소리는 처음으로 들었죠. 금돌이는 새를 찾아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온갖 꽃들이 곱게 핀 숲속에서는 과연 황금색의 작은 새가 노래하고 있는데 춤을 출 때마다 눈부신 금빛을 뿌리었습니다. 금돌이가 가까이 다가가도 새는 날아가지 않고 더욱 아름다운 목청을 돋구었습니다. 금돌이는 손에 턱을 고이고 앉아 한동안 듣다가 말하였지요. 그러자 새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여겨보더니 뜻밖에도 금돌이의 어깨 위에 날아와 앉았답니다. 소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는 남주지게를 지고 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줄다름쳐 집으로 돌아왔지요. 금돌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욕심 사나운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금돌이가 금광새를 얻은 그날 저녁에 부자는 저녁상을 물리고 바람을 쏘이려고 뜰하게 나왔습니다. 뚱기적거리며 걸어다니던 그는 담장 뒤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저 소리는 무슨 소린고? 필경 신선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로다. 이렇게 생각하며 목을 빼들고 담장 너머를 살펴보던 부자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바로 찌그러져가는 금돌이네 오막살이 집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으니깐요. 이는 필시 신선님이 하강하여 부르는 노래인데 가난뱅이 집에 어찌 있으리리뇨.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부자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가만히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이때 금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창문에 눈부신 금빛이 부려지더니 금돌의 손바닥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앉아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자는 어찌나 희귀한 일이었던지 그만 정신이 잃어질 지경이었답니다. 그 무슨 신선이 하강한 것도 아니고 금돌이가 저렇게 귀중한 보물인 새를 얻는 것이 분명하니 어찌 그저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하나 금돌에게서 빼앗아낼 궁리를 하느라고 온 밤을 한잠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날이 푸름이 밝자 부자는 금돌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금광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금돌아, 저 새는 어디서 난 거냐? 부자의 욕심스런 심보를 알고 있는 금돌이는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산에서 잡아왔습니다. 너희 놈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진단 말이냐? 제가 잡은 건데요. 산은 나의 산이니 새도 나의 새란 말이다. 부자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나 이 새는 다른 산에서 날아왔으니 부자님의 것이 아니지요. 금돌의 말에 부자는 말문이 막혀 그저 눈을 부릅떠 보이고는 돌아가고 말았죠.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또 금돌이를 찾아왔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새를 빼앗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왕에게 바치어 상금을 타먹을 궁리였답니다. 그래서 그는 금돌에게 온 세상에 사는 모두 왕의 산이므로 금광새를 왕에게 바쳐야 하되 왕이 내린 상금은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가마짝을 뽑고 집기둥을 찍어 넘길 테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금돌이는 할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심보가 나쁜 부자놈을 혼내어 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금돌이는 금광새를 가지고 부자와 함께 왕을 찾아 사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궁궐로 들어가려는데 문지기가 나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돌이는 찾아온 연고를 말했습니다.
나는 희귀한 보물인 이 금광새를 임금께 드리려고 합니다. 금돌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문지기는 한몫 단단히 횡재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임금께 올리는 보물이라 후한 상금이 내릴 테니 임금님께 충성이 지극한 나에게 절반을 갈라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부자 어른이 절반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금돌이가 말하자 문지기는 눈을 부라리다가 나는 언약을 저버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부자에겐 절반을 주고 나머지를 내가 가진 절반 중에 두 몫을 내어 나에게 줘야 한다. 금돌이와 부자가 두 번째 문에 들어서니 또 문지기가 못 들어간다고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금돌이는 또 금광새를 내보이며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지기는 수염을 씩씩 문지르며 눈을 끔벅거리면서 생각하더니 좋은 수가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너 임금께 충성이 지극하니 후한 상금이 있을 것이다. 나는 사시사철 임금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는 만큼 너보다 공적이 크거늘 원래는 내가 상금을 다 가져야 할 테지만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하자. 그런데 이미 이 부자가 절반을 가지기로 언약이 되었고 또 천문을 지키는 분이 나에게 차려질 몫의 절반을 가지기로 되었습니다. 금돌의 말에 그 문지기는 수염을 부르르 떨며 쇠갈고리 눈으로 노려보다가 위험스럽게 말했답니다. 그럼 내가 가질 상금의 절반을 줘도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엔 너의 목을 개돼지 목 자르듯이 할 테다. 금돌이와 부자는 세 번째 문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문지기가 막아나섰습니다. 금돌이는 찾아온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했지요. 문지기는 수선을 떨었습니다. 내 조상 몇 대의 직으로 물려받은 중한 일을 하는 터이라 해와 달이 뜨고 지기를 수천 번이었으나 어느 한시도 딴 마음이 없이 오직 임금께 충성하였다. 임금의 안녕을 위하여 내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며 근면하게 일했은즉 모두 내가 상금을 가져야 한다만 내 행실이 기특하니 절반씩 나누자. 금돌이가 부자 그리고 두 문지기와 벌써 상금을 나누기로 했다고 하자 문지기의 세모난 눈에선 시퍼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절반의 절반 또 그 절반의 상금을 가져도 일생을 마음대로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점잖게 말했습니다. 언약을 했다고 하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너의 몫에서 절반을 가지련다. 그리하여 금돌이와 부자는 왕 앞에 이르렀습니다. 금돌이는 금광새를 손에 받쳐들고 말했습니다. 금상님께 이 금광새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새인고? 왕이 묻자 금돌이는 대답했습니다. 이 새는 그 목소리가 아름답기로 세상 만물 중에서 으뜸이며 그 춤추는 맵시도 선녀도 울고 갈 것으로 아뢰옵니다. 왕은 새의 재주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금돌이는 금광새에게 말했습니다. 새야 새야 금광새야. 금상님께서 너의 재간 보시련다. 천지간의 아침 이슬에 목청 고운 너. 만물의 춤맵시를 퉁달한 너. 금상님 위에 노래하며 춤추거라. 금돌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금광새는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금광새의 노래소리는 금쟁반에 구르는 음방울 소리요. 청길폭 포수 떨어지는 상간에 울리는 목동의 피리소리라. 세상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다 들은 왕이었으나 생전 처음 듣는 아름다운 소리였지요. 이번에 금광새는 날개를 펼치고 춤까지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추는 몸매는 선녀도 부러워하게 하였고 황금색 몸에서 뿌리는 금빛은 선녀가 타고 내리는 칠색무지개라도 무색하게 하였으니 궁궐 안에서 번쩍이던 금은 부치는 모두 빛을 잃었지요. 세상에 훌륭한 춤과 아름다운 것은 다 보아온 왕이었으나 세상 처음 보는 고운 춤맵시였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눈부시어 눈을 한 절반밖에 못 뜨는 왕은 기뻐서 무릎을 치며 찬탄하였습니다. 과연 훌륭한 보배로다. 세상에 으뜸가는 보물이로다. 그리고는 금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나에게 이런 진귀한 보물을 주니 내 후한 상금을 내릴 테다. 소원되는 것을 말하라. 그러나 금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금을 받으려고 안달난 부자는 금돌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어서 말하라고 하였답니다. 한참 후에야 금돌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금상님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중한상을 바랍니다. 내 아무 것이나 다 주리라. 왕의 말이 떨어지자 금돌이는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싫고
소인에게 상으로 매 50대만 때려주십시오. 왕은 너무 뜻밖이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에 대한 충성이 나라 만백성이 따라 배울 바인데 금은과 전장을 줄 대신 어찌 도리어 너를 때릴 수 있겠는고? 큰 낭패를 볼까봐 당황한 부자는 금돌이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라고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그러나 금돌이는 도리머리질 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인은 본래 일찍이 부친을 잃고 엄한 가르침이 없이 훌륭한 본보기를 배우지 못한 터이라. 오늘 금상님께서 이토록 저를 생각해 주시니 존귀하신 금상님의 매를 맞아 옳은 가르침을 받으렵니다. 금돌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여긴 왕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반을 한 개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숨을 후루 쉬었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일렀습니다. 소년의 생각이 간절하니 할 수 없도다. 어기지 말고 곤장 50대를 때려라. 그러자 집장사령들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대령하였습니다. 이때 금돌이가 말했습니다. 황송하오나 금상님께 아뢰겠습니다. 본래는 함께 온 이 부자께서 상을 내리시면 절반을 가지기로 약조했습니다.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 집 가마를 뽑고 기둥을 찍어 넘긴다기에 할 수 없이 저에게 내린 상으로 곤장 50대 중에서 절반으로 25대를 이 부자에게 주십시오. 금돌의 말에 식은 땀을 흘리며 온몸을 와들와들 떨던 부자는 벌써 정신이 한 절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때 왕은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로다. 이 부자에게 어김없이 곤장을 안겨라. 그러자 육모방망이가 소낙비 내리듯 하니 부자는 찍소리 못하고 뻗으러졌답니다. 부자를 끌어내간 뒤에 금돌이는 또 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쭐 일이 있습니다. 천문으로 들어올 때 문지기가 나에게 차려질 나머지 절반 상금에서 절반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언약을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할 수 없이 12곤장을 주기 바랍니다. 왕의 문지기를 잡아다 때리라고 영을 내렸죠. 사령들에게 자표와 매를 맞는 문지기도 정신을 잃고 쓰러져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금돌이는 또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지기와 나머지 절반을 두 몫으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소인의 목을 벤다 하기에 할 수 없이 그에게 곤장 6대를 주기 바랍니다. 그 말에 왕은 낯을 찌푸리며 호령했습니다. 그놈을 되게 족치거라. 두 번째 문지기도 영문을 모르고 잡혀와서 얻어맞고는 네 발걸음으로 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금돌이는 또 말했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세 번째 문지기는 금상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하니 내가 받은 상에서 절반을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도 곤장 3개를 주기 바랍니다. 왕은 대노하여 끌려온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놈 나의 신변을 돌보며 후한 국록을 타먹으면서도 부족하여 내가 내리는 상까지 협잡하려느냐? 그리고는 사정을 두지 말고 호되게 곤장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대노한 왕을 본 사령들은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더니 천매의 살이 묻어나고 두 번째 매인 뼈가 부서지고 세 번째에는 혼이 구중천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분을 가라앉힌 왕은 금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매를 청함은 바로 저런 나쁜 자들을 형벌로 다스리라는 뜻이나 나에 대한 충성이 지극하고 또한 마음도 착하거늘 너에게 후한상으로 전장과 금은을 주리라. 그리하여 금돌이는 상금을 받고 돌아왔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감동되어 꾀돌이라고 부르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책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묘한 꾀를 내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나쁜 자들을 혼내었답니다. 부마생질. 함경도 길주고 오래 밀양박신혜가 100여 호 대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무슨 죄를 짓고 귀양을 왔었는지 아니면 살 길을 찾아왔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북도 땅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몇 대를 눌러 사노라니 자손이 번성하여 100여 호 대촌을 이루었으나 한 가지 한스러운 일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문중에 벼슬아치라고는 고을 수령 한 자리 지낸 사람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늘 남에게 눌리어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 박씨 가문의 종손이
문중회의를 열어놓고 간곡한 의향을 내놓았습니다. 이웃마을 허신혜와 김신혜는 세도를 믿고 거드름을 부리는데 우리 박시문중만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자니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소. 우리도 판에 박아놓은 쌍놈이 아니건만 한갓 벼슬길에 나선 인물이 없다는 데서 노상 천대와 괄씨를 면치 못하니 지금부터라도 벼슬길을 좀 뚫어봐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면 대소가에서 형세대로 돈량을 모아서 한 사람 내세워 보아야겠는데 모두들 의향이 어떠하시오? 종손의 이와 같은 제에 누구 한 사람 반대하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그 문중에서 가장 식자가 있고 똑똑하다는 박생원이란 사람을 선택해서 사울로 올려보냈습니다. 문중의 울력으로 사울로 올라간 박생원은 얼마 동안 발 붙일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찌어찌하여 홍정승이란 대감댁 사랑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홍대감을 얻기만 하면 크게는 몰라도 어느 고울살이쯤 못하려고 생각한 박생원은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박시문 중에서는 올려보낸 사람이 홍대감의 문객으로 되었단 기별을 듣자 개천에서 용이 난다더니 이제 가문이 크게 영달할 운이 텄다고 좋아하면서 허리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돈을 바리바리 실어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돈이 올라오는 대로 홍대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홍대감은 주머니가 묵직해질수록 무척 급족해하면서 무슨 청이든 들어가면 건성으로 남아 대답을 너그럽게 해주는 채 했습니다. 그럴수록 박시문 중에서는 크게 살 수가 났는가 해서 문전옥답까지 다 팔아넣으며 돈을 보내다가 그만 거덜이 나서 종당엔 전과 같이 무대기 돈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대감의 돈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홍대감의 성의도 점점 식어졌습니다. 속이 바싹 달아난 박생원은 하다못해 참봉 한 짜리라도 얻어야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남은 돈 몇 푼까지 몽땅 밀어넣으며 애걸해 보았으나 홍대감은 돈이 눈에 차지 않는지라 그만 코대답도 시원히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세월은 덧없이 8년이나 지나갔습니다. 8년이란 장구한 세월에 문중의 재산을 몽땅 털어바치고도 조시 한 장 얻어 걸리지 못한 박생원은 실로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이때 시골에서 마지막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벼슬길을 틔운다기에 문중에서는 밭 한 떼기 부림소 한 마리까지 다 팔아넣으며 뒤를 댔는데도 10년이 가깝도록 조시 한 장 얻었단 말이 없으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이젠 남은 게라곤 빈손뿐이므로 다시는 더 엽전 한 푼 보낼 가망 없노라. 설상가상으로 김신의 문중에서는 세도를 믿고 우리 선산에 투장까지 했지만 세력에 눌려 말릴 수 없으니 이 억울함을 어이하랴. 말로라도 시비를 캘 사람이 있어야겠으니 한시바삐 내려오기를 바라노라. 사연을 읽어본 박생원은 아무리 궁리해 보아야 뾰족한 묘책이 없는지라 비록 일가 친척을 대할 면목은 없지만 부득이 고향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자 한 푼 없이 과객행색으로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데 하루는 어느 객주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박생원은 텅 빈 주머니를 탁주 한 잔을 사 먹을 돈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잠시 쉬어서라도 갈 작정으로 불고렴치하고 찾아들었습니다. 주인이 안내하는 대로 웃방으로 들어가서 묵은 손님은 떠나가고 새 손님은 아직 들지 않아서 빈집같이 조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생원은 퇴침을 베고 누워서 낮잠이나 한잠 자려고 망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밖에서 말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양반의 행차가 들어오는데 얼핏 보아 필마단기로 기구는 그닥 놀랍지 않으나 말에서 내리는 젊은 선비의 옷차림새와 풍채는 잠옷 범상치 않으나 경솔히 대할 사람이 아닌 줄 짐작하고 몸가짐을 조심했습니다. 젊은 선비는 웃방으로 들어와서 단정히 앉아서 박생원의 기색을 한참 살피더니 먼저 말을 거는데 그의 거동이 매우 소탈했습니다. 손님, 장기 들 줄 아십니까? 예, 겨우 몇 장기나 둘 뿐이올시다. 그럼 우리 장기나 둡시다. 박생원은 윗목에 있는 장기판을 들어 앞으로 내놓으면서 곁눈질로 살피노라니 젊은 선비의 망건 뒤에 옥관자가 붙어 있으므로 그가 범상치 않은 귀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두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수가 자기만 못하지만 우정 져주는 채 하며 서너 판을 두었습니다. 그제야 젊은 선비는 장기판을 한켠으로 밀면서 인사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사나 하고 다시 둡시다. 손님은 어느 곳에 살며 성함은 니신지요?
시생은 함경도 길주 고을에 사는 박모올시다. 박생원의 공손한 대답에 젊은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별로 이렇다는 볼 일도 없이 그저 얼음거리며 미처 대답을 못하는 박생원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립니다. 어려워 말고 얘기하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지나게 된 바에야 무엇을 꺼리겠소. 보아하니 무슨 지극히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듯 짚어내면서 다정스럽게 수작을 붙이는 젊은 선비의 말을 들은 박생원은 마치 막혔던 물독이 터진 것 마냥 가슴에 가득한 설움이 저도 모르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의 흉금을 헤쳐놓고 신상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불민한 시생은 박시문중의 소탁을 받고 상경하여 홍대검에 사랑 출입을 한 지가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때까지 조시 한 장 못 섰고 일가 친척의 재산만 탕진하여 패가망신이 되었습니다. 이 원통한 사정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이제 귀인께서 이 비천한 사람이 남아 가까이 해주시고 사정을 물으시니 저의 심중에 서린 한을 하소연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고향에서 편지가 오기를 김씨 가문에서 세도를 믿고 우리 선산에 투장까지 했다고 하니 이런 억울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중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해볼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속히 내려오라고 독촉해서 비록 일가 친척을 대할 면목은 없지만 불고염치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올시다. 귀담아 듣고 난 젊은 선비는 몹시 가소롭다는 어조로 그까지 죽은 조상의 뼈다구를 가지고 다툴게 뭐요. 투장을 하는 놈들이 얼빠진 놈들이지. 부질없는 걱정은 그만두고 우리 장기나 더 둡시다. 그들은 다시 장기판을 내놓고 막 두려고 하는데 돌연간 밖에서 말방울 소리가 왈랑절랑 요란하게 들리더니 굉장한 양반행차가 마당으로 쑥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양반이라도 이만저만한 양반이 아닌상 싶었습니다. 구종들이 앞뒤에 옹이하여 아랫방으로 모시는데 양반은 팔자걸음으로 들어와서 보료 위에 팽댕이를 치고 앉습니다. 의표단장이라고 큰 창옷에 술띠를 띠고 오칠이 번쩍거리는 통량갓을 눌렀었는데 망건 뒤에는 달게 변만한 호박관자가 유난히 드러나 보입니다. 과시 양반은 대단한 양반인가 보다. 하인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더니 백동물지가 달린 장죽에 실같이 썬 안동차를 담은 쌈지를 앞에다 놓습니다. 윗방에서 장기를 두던 젊은 선비는 처음부터 장이 못마땅한 눈길로 흘겨보더니 구석에 세워둔 먼지털이를 손에 쥐고 아랫방 양반 앞에 놓은 담배 쌈지를 먼장길로 끌어당겨다 두 손가락으로 담배를 꾹 집어내서 대통에 꾹꾹 눌러 담으며 그 담배 빛만 보아도 피움직한데. 자, 손님도 한 대 태워보시오. 하고 박생원 앞으로 또 쌈지를 밀어줍니다. 아래 양반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눈알이 올리 구르고 내리 구르는데 여차하면 장작 날벼락이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선비의 당돌한 거동이 심상치 않게 보였던지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물은 땅에 말뚝박기로 박생원한테 트집 잡읍니다. 되먹지 못하게 양반의 담배를 감히 피우려고 이리 썩 가져오지 못할까? 박생원은 젊은 선비의 눈치를 보면서 어물어물하고 있는데 양반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진다. 얘들아, 저놈을 냉큼 잡아 엎어라. 사태가 이렇게 되자 윗방에 앉아서 담배만 피우던 젊은 선비가 더는 참을 수 없는 모양으로 맞대고 호령을 합니다. 여봐라. 저 양반놈을 당장 잡아 엎어라. 그놈이 아직 밥 싫은 경은 보아도 매 싫은 경은 보지 못한 모양인데 좀 맛을 보여줘라. 선비의 호령이 떨어지자 난데없이 여기저기서 산수철 번거지에 육모망치 꼬나잡은 나졸들이 우르르 쓸어나오더니 불문곡직하고 양반놈을 잡아 엎어놓고 내리조기는데 섣달금음 날 떡치듯 하였습니다. 너 이놈 들어라. 내가 너의 정체를 모르는 줄 아느냐? 겨우 생환 발명이나 하는 주제에 골백성을 못 살게 토색하며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는 이 천하의 고약한 놈. 너 같은 놈은 당장 물꼬를 내어도 설분이 될 수 없노라. 양반이란 자가 매를 맞으며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본즉 백주의 군노사령을 호령 한마디로 거행시킬 때는 적어도 암행어사가 아니면 민정을 살피기 위해 미행하는 조정 대신임에 틀림이 없는지라. 그만 사시나무 떨듯하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기만 했습니다. 너가 만약 용서를 바라겠으면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말것과 그 불의의 재물을 다 개워놓겠다는 서약을 하렸다. 양반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고 보려고 중언부언 능락합니다. 얘 분부대로 거행하겠소이다. 재물은 사실 많지 못하니 먼저 운전 천냥만 바치겠소이다. 닥쳐라.
너의 재산이 이 고을에서 갚으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까지 천냥돈에 눈이 어두운 내가 아니다. 다급해진 양반은 손가락 셋을 내듭니다. 그것은 3,000냥을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젊은 선비는 코웃음을 치면서 더욱 엄하게 호령을 합니다. 이놈이 아직도 설 맞았다. 얘들아, 더 따끔하게 때려라. 양반은 떨어지는 매를 피하면서 손가락 둘을 덮여서 5손가락을 내듭니다. 5,000냥을 바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체하면서 매를 그만 치라고 명한 다음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또 다시 백성을 토색하고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기만 했다가는 장차 장하고 혼을 면치 못하리라. 그리고 내겠다는 돈은 닷새기 안을 줄 터이니 그동안에 꼭 마련하렸다. 그날부터 젊은 선비는 박생원을 데리고 장기만 두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양반이란 자가 과연 기한 내에 돈을 가져다 바치었습니다. 선비는 돈을 박생원 앞으로 내밀면서 듣건대 손님은 벼슬 한 자리 얻기 위해 8년간이나 유경살이 하면서 문중을 알거지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 이 돈 가운데서 4,000냥은 집으로 보내서 가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고 나머지 1,000냥은 손님이 가지고 도로 홍대감한테 올라가시오. 그리고 박생원의 귀에 입을 대고 여사여사하라고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젊은 선비가 시키는 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왜 다시 올라왔는고? 홍대감은 이자가 또 무슨 수작을 꾸미자는 건가고 잠옷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 마지못해 아른 체합니다. 다시 오게 된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생의 생일이 내일 모레올시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시골 생원이지만 8년간이나 유경살이 하다가 어찌 인사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서 돈을 얼마간 마련해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죄송하지만 이 돈 1,000냥으로 대감댁에서 저희 생일 잔치를 차려 저와 교분이 있게 지내던 여러 문객들과 대감님들을 청하여 인사나 서로 나누게 해주십시오. 박생원의 말을 들은 홍대감은 은근히 반가웠습니다. 이자가 생일잔치를 차리겠다고 1,000냥을 내놓을 때는 아마 몇 천냥 좋게 가져왔겠구나. 주머니가 무거워질 것부터 먼저 생각한 홍대감은 선선히 대답하고 나서 700냥은 자기가 넙적 삼켜버리고 300냥만 청지기한테 내주어서 생일 음식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생일날이 되자 과연 여러 문객들과 벼슬아치들이 이방 저방에 터지도록 모여들었습니다.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건커니 좌석이 둥그러졌을 때입니다. 벼랑간 밖으로부터 에라 비켜라. 시 부마대감의 행차이시다. 하는 갈도 소리가 요란하더니 뒤이어 은한 준마에 높이 앉은 부마가 호기 있게 들어옵니다. 홍대감이야 여러 빈객들이 허리를 굽히고 맞아들여서 상좌에 모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리에 좌전한 부마를 유심히 훑어보고 뜯어보던 박생원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내가 아무개 아니냔. 그러자 부마도 동시에 깜짝 놀라면서 마주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이거 외숙이 아니십니까? 천만 뜻밖에도 외숙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려. 내가 오늘 여기서 너를 만날 줄이야 어찌 알았겠느냐. 참 뜻밖이구나. 그래 누님과 자연께서는 다 강령하시냐. 예, 별거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늘 외숙을 찾을 길 없다고 한탄하시면서 낙노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서로 그립던 정에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집으로 가서 어머님께 외숙을 찾았다는 소식을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부마는 말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급히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좌석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럿은 모두 눈이 둥그레져서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고 물어보는데 박생원은 대강 내막을 꾸며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조실부모하고 어린 남매가 의지가지 없이 외롭게 살았는데 누님이 자영한테로 출가하자 나는 오촌숙한테 양자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중년에 자영께서 과거 보러 간다고 집을 떠나더니 3,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므로 누님께서는 이제 왔던 생제를 앞세우고 찾아 나섰지요. 그 길로 우리는 서로 갈라져 이때까지 음신이 묘연하였습니다. 그 부마가 그때 떠나간 나의 생질일 줄이야. 어찌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참 기이한 상봉입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박생원을 괄시해온 홍대감은 여간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마가 이것을 알고 걸고 드는 날이면 자기는 영락없이 파직을 당하거나 저 먼 병강으로 귀양쯤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선손을 쓰기 위해 박생원을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사과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때까지 자네한테 너무 홀대했는데 섭섭하겠지만 널리 양해해주게. 나도 자네를 어느 고을살이라도 보내주려고 미리부터 생각은 했지만 도무지 자리가 나지를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늦어진 것이네. 요새 평양사제로 가 있던 내 사제가 과만이 되어 올라왔는데
아직 그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내가 자네를 위하여 주선하던 중일세. 그러니 자네 생질한테 설분 사정을 말하지 말고 꾹 참고 있으면 수일 내로 자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설도해 주겠네. 알겠나? 꼭 누설치 말게. 박생원은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으며 못 이기는 체하고 홍대감의 권유대로 하겠노라고 수긍하였습니다. 부마의 덕분으로 생각지 않게 벼락 출세를 한 박생원이 금이환양으로 고향에 들어가니 김씨들이 박신의 선산에 투장했던 것은 언영 파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객주집을 떠나기 전에 벌써 부마가 함경사에게 밀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